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전병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기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기를 공부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관련된 공식들을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관련된 현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에서 수식이 많이 나와 있고, 전기 설비에서 그 텍스트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의 딱 중간이 바로 이 전기 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를 듣자 하면은 바로 모두 다 자자로 끝나는 이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있습니다.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게 되고요. 전기자는 자속을 끊고 유기기전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변성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에는 이렇게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이 4대 요소라고 하게 되면 바로 브러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브러쉬는 보통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브러쉬가 만나는 물리적인 접촉 부분에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기자 권선법, 전기자를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중권이 있고 파권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권은 이 중첩해서 갚는다, 겹쳐서 갚는다. 파권은 멀리 퍼뜨려서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병렬 회로수라고 하는 게 중권일 때는 극수와 같다는 거, 파권은 항상 두 개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납고리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고리 환자를 써서 귀납환이라고도 합니다. 브러쉬에서 불꽃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자가 반대로 작용하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주 자속이 방해받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반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과 함께 주 자속이 원래 10개였던 게 9개로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것, 그 다음에 정류가 불량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일 때는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발전되는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될 거고요. 이게 전동기일 때는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토크가 감소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위치를 일단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중성축 이동, 그 다음에 주 자속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극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들이 바로 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보상권선의 설치가 될 수 있죠. 역기전력, 이거는 유기기전력이랑 식을 또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E는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E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피자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역시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 뒤에 거를 쓰시든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만약에 중권일 때는 여기 A와 P가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없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60분의 Z 파이 N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중권의 역기전력 혹은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플레밍의 법칙으로서 발전기는 오른손을 설명하고요. 전동기는 왼손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발 좌전이라고 부르게 됐죠. 전동기의 속도는 어떤 K 상수 는 그대로 놓고 파이에는 반비례하고요. 자속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전력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데, 여기 V 값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 전압 제어법이고요. 여기 RA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저항 제어법이 되고요. 여기 파이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계자 제어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하다, 가장 유효하다,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전압 제어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출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계자 제어법이 됩니다. 이 반면에 저항 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이 좋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제동법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발전기로 사용하면서 세우는 발전제동, 그 다음에 발전기로 하면서 그거를 소비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게 되는 되살리는 회생제동, 그 다음에 역상제동이 있게 됩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고요.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밖에서 봤을 때 이쪽에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무부하 특성 곡선은 부하가 없을 때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이쪽에 계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계자 전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포화되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게 되죠. 수하 특성은 차동복권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용접용 발전기의 특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외부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해서 수하 특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사용할 때는 직권 계좌를 단락하게 되고요.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할 때는 분권 계좌를 개방하게 됩니다. 또 복권 발전기 중에서는 평복권과 과복권이 있게 되는데요. 평복권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다는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평하다 이렇게 전압 변동률이 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더 높은 거 좀 특이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과복권 발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류 발전기에 한 대 가지고 부하에 사용하는 전력이 좀 작을 때는 이렇게 전동기 한 대를 더 추가로 달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우리가 병렬 운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병렬 운전할 때 조건은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는 전압이 같아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균합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으로서는 힘이 세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 무부하 운전은 금지하게 된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벨트 같은 걸 사용하지 말고 기어 같은 걸 사용하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것, 기동할 때 힘이 센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동차나 권상기나 크레인을 사용할 때 직권 전동기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현장과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권 전동기의 또 토크를 나타낼 때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요거 뜻 아시죠? 비례죠. 그쵸? 오른쪽이 커질수록 왼쪽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전수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기 중에서 직권 전동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분권 전동기인데요.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학생으로 치면은 모범생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속도 전동기이며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죠. 정속도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도로서는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사용이 되죠. 전동기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속도 변동률이라고 나타내고요. 자, 이것은 전격 속도 분의 그 다음에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로 나타내는 것을 백분율로 표기를 하게 되죠. 속도 변동률이 더 작을수록 전격 속도와 무부하 속도의 차이가 더 덜하다는 것들 알아둘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분권 전동기에서 속도는 계자 저항이 증가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봐요. 계자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계자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만들어내는 자속도 감소하게 되죠. 이 만들어내는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속도식 n 이렇게 하고서 k 5분의 2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은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토크 특성으로서 토크는 0.975 n분의 p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출력 값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이제 0.975를 곱하면 거의 그 값과 비슷하죠. 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가 되는 토크 특성, 토크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전자 유도작용이고요. 그리고 권수비 A는 N2분의 N1,
V2분의 V1. 그러나 전류는 반대가 되죠. I1분의 I2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문제도 많이 물어보게 되죠. 이 2차 측에 있는 저항과 1차 측에 있는 저항,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권수비가 됩니다. 등가회로는 변압기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여기 지금 변압기 회로를 마치 전기 회로처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2차 전압의 권수비를 곱한 것이 되고요. 변압기의 유기기 전력은 E는 4.44F-N이 되죠.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 그리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각각 다른데요. 변압기와 발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이 2번 나오면 되고요. 전동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이 2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이 2번 나와 있죠. 여기는 입력이 2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압기나 발전기,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변압기의 효율은 최대가 됩니다. 변압기의 손실 중에서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히스테리시스 손의 손실은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규소 강판을 사용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인다라고 하는 이런 감소 대책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맴돌이 전류선은 이렇게 식이 되는데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이 철판의 두께인데요. 철판의 두께가 작을수록 손실은 더 작아지니까 우리가 철심을 두꺼운 거를 쓰지 않고 얇은 철판을 여러 장 겹쳐서 사용하는 이 성층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게 되면 철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손실 중에서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는데 보통 고정손은 철손을 뜻하고 가변손은 동손을 뜻하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부하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손실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변손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손실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횡축과 만나는 점이 보자력이고 중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횡축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축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도 있는데 이 횡축 자체가 뜻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고요. 중축 자체가 뜻하게 되는 것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하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서는 단락 시험이 있고요.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 부하손의 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험은 철손을 우리가 구할 때 사용하는 시험이고 단락 시험은 일종의 동손,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을 나타내게 됩니다. 권선의 저항이나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등을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속도 변동률과 똑같이 됩니다.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라고 알 수 있고요. 역시 속도 변동률과 마찬가지로 변동률이 작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백분율 전압 강으로서 변압기에서는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를 P로 그 다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Q로 나타내게 될 때 전압 강화 엡실론은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세타로 그 변동률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압기 이상 검출은 크게 세 가지 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차동 계정기, 또 하나는 비율 차동 계정기, 또 하나는 부울츠 계정기입니다.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반면 부울츠 계정기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있어서 유증기의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죠.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을 살펴볼까요? 변압기에 사용하는 그 기름은 일단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요. 화학적인 영향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하고요. 침전물 생기지 않고 산화하지 않아야 되고요.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가 작아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점성도가 작을 것. 점성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점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끈적이는 정도를 설명하고 있죠.
변압기의 아크 방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이고요. 변압기도 역시 직류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극성은 이게 감극성이냐 혹은 가극성이냐 하는 극성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권수 B가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되고요.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결선은 여러 가지 결선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YY 결선이 대표적이죠. YY 결선은 중성점을 접지가 가능하고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델타 결선은 V 결선이 가능하고 한 개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그 다음에 중성점이 접지 불가능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Y 델타 결선은 한쪽은 접지가 가능하고 한쪽은 비접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차측과 2차측 간의 위상차가 몇 도인가 물어보게 된다면 30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VB 결선도 많이 나오게 되죠. 보통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좀 이상할 때, 변압기 한 대가 이상할 때 우리가 긴급하게 V 결선으로 결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 이때는 변압기의 이용률은 86.6%가 되고요. 출력비는 57.7%가 됩니다. 삼상의 공급 전력은 이 한 대의 공급 전력에 곱하기 루트 3배를 한 것만큼이 V결선의 공급 전력이 되게 됩니다. 삼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포크 결선이 있고요. 삼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는 스콧 결선, T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등이 있습니다. 탭 절한 변압기를 보통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권 변압기는 한 개의 권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뜻하는 우리가 한자식 표현이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의 변성에 사용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압계를 2차 측에다 연결하게 되고 계기용 변류기는 전류의 변성에 사용되고 여기는 2차 측에다가 전류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영상변류기는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를 검출한 검출기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온도시험법으로서는 반환부하법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실부하법입니다만 실부하를 변압기 용량에 맞게 설치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반환부하법을 사용할 때는 한 대의 변압기와 똑같은 용량의 변압기를 한 대 더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변압기가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순이나 구리 속판을 공급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건조법으로서는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으로 변압기를 말릴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절연 온도는 보통 영문 기호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Y라고 하게 되면 90, A라고 하게 되면 105, E라고 하게 되면 120, B라고 하면 130, F는 155, H는 180, C는 180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 기사 실기 가서는 꼭 사용하게 돼요. 좀 변칙을 알려드리면은 Y종 하게 되면은 Y가 어떤 숫자랑 닮았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90이랑 닮았죠. A는 어떤 숫자랑 닮았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5랑 닮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E는요. 여러분 숫자 2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120이 되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닮았어요? 마치 숫자 1과 3을 합쳐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130. F는 숫자 어떤 것과 닮았습니까? 저는 5랑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55. H는 숫자 어떤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마치 8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H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회전 자개를 이용하게 되고요. 단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바로 교번 자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구 슬롯이라고 해서 회전자가 이렇게 슬롯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는 슬롯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슬롯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동기 속도의 식은 P는 120F RP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전동기의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자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죠.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부르게 되고 결론은 슬립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슬립이 크다는 것은 손실이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NS분의 NS-N을 표기할 수 있죠. 무브화 시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N은 NS 그러니까 이 동기 속 무브화 시에서는
우리가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기 때문에 슬립이 0이 되고요. 기동 시에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슬립이 1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되죠.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회전계법, 진류, 밀리볼트 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법 등이 있습니다. 회전자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동기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1 빼기 슬립을 한 것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슬립이 0.05이고 동기 속도가 1800이라고 하게 되면은 회전자 속도 N은 0.95 곱하기 18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 되고요. 2차 저항소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 됩니다. 슬립은 또 2차 입력분의 2차 전체 저항손을 나타내서 슬립이 크다라는 얘기는 입력 대비 저항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역 운전은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대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보조 건선과 직렬로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동 토크를 만들게 됩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그리고 1차 전압법 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VF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전압도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주파수도 변환하는 이런 장치를 설명하게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 있는데 콘덴서 기동형의 내내 분산형 중에 분산형 기동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조절 법으로서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비례추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2차 저항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2차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슬립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이걸 비례추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토크가 증가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토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비례추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죠. 이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이 비례추이 방법은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등이 됩니다. 출력은 단상인 경우에는 P는 VI 코사인 세터인데 삼상일 때는 P는 여기 앞에 루트 3이 붙게 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도전동기의 토크인데요. 유도전동기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동기전동기인 경우에는 전압에 그냥 비례하게 된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하는 방법 여러 개예요. 5kW 이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직접 전기를 입력하게 되는 직입법, 즉 전압 기동법을 사용하게 되고 5에서 약 15kW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Y로 스타트를 하고 델타로 운전하게 되는 Y 델타 기동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터 기동법이 있고 기동 보상기법도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 기동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2차 여자법,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비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비례 취할 수 없는 것이 역시 한 번 더 표기를 해놨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보통 회전 계좌형이 됩니다. 즉 이렇게 N극이랑 S, 즉 계좌를 회전시키는 원리가 바로 동기발전기의 구조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발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속도는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같죠. P분의 120F로 계산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4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동기속도는 1800이 된다는 것은 하나 우리가 암기하고 가죠.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통형이 도는 속도인데 파이 dn이 됩니다. 파이하고 d를 하게 되면은 이거 원의 둘레가 되죠. 곱하기 n은 rps 초당 회전수로 곱하게 되면은 초당 몇 미터가 갔는지 우리가 주변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고조파 제거는 전절권 대신 단절권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집중권 대신 분포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기기전력은 낮아지게 되지만 고조파를 제거함으로써 파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계산을 할 수 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유도기 전력의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게 될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두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차이가 있을 때고요.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두 발전기의 위상이나 주파수 차이가 있을 때가 됩니다. 무브와 포악선은 유도기 전력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계좌 전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포화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죠.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 여러분들 본문 같이 공부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로축은 전압이고요. 세로축은 전류축이 되는 거고요. 판 위에다가 우리가 감자 올리자고 했었죠. 그리고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에 따라서 각각 발전기와 전동기에서의 감자작용이 발생하는지 증자작용이 발생하는지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를 동기기에서 설명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동기기 검정기는 교류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난조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계좌의 작용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서 플라이휠 효과를 나타내는 것,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동기기의 난조 방지 대책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으로서는 단락비를 크게 할 것,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브화 시험은 철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단락 시험은 동손이나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가 있죠. 단락비는 우리가 앞에 보는 것보다는 뒤에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1이라고 하면은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씩을 따라서 1분의 100이므로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격보다 단락 전류의 비율이 100배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은 작고요.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면 전원 변동률이 작습니다. 여기서 전기적인 효과는 바로 요 부분, 요 세 개 부분이 되는데요. 이 세 개 부분이 모두 다 작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단락비가 클수록 전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을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하게 되고요. 동기 조상기의 장점은 진상,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C 같은 경우에는 진상,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지상 작용을 하게 되는데 동기 조상기는 진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게 되므로 더 좋은 우리가 조상기가 될 수 있게 되죠. V곡선, 마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V자를 닮았다고 해서 V곡선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이름이 원래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좌 전류만 바꾸게 되었을 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가장 낮은 점을 우리가 역률이 1인 상태로 보고요. 계좌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상이 되고 이때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지상이 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되고요. 과열자 시에는 콘덴서, 이 부분이죠. 과열자 시에는 콘덴서고 부종료자 시에는 리레이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리 기억하시죠? 자기 여자, 스스로 여자 되는 것이 자기 여자인데요. 이 자기 여자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하는 거,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하는 거,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는 거,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서는 유도전동기법이 있는데 이때는 동기전동기보다 두 극 적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것. 동기전동기가 예를 들어 6극이라고 하게 되면 유도전동기는 4극을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동법은 스스로 기동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제동건선을 이용해서 스스로 기동하는 것이 자기동법이 됩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 나올 텐데요. 바로 정류기 파트죠. 반도체는 불순물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게 되고요.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바로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정류를 할 수 있게 되죠. 반도체 반송자로서는 P형이 있고 N형이 있는데 이 P형에서는 전공, N형에서는 전자가 바로 반송자가 됩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에요. 왜 생기냐면은 결합전자의 이탈로 전공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활회로라고 하는 것은 정류를 한 상태에서 파형이 그렇게 많이 예쁘지가 않은데 이 파형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활작용인데요. 이 평활작용일 때는 보통 우리가 콘덴서를 사용해서 교류 성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CR의 특성으로서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SCR이죠. 이쪽이 에노드이고 이쪽이 캐소드이고 이쪽이 게이트죠. 그리고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이거는 모든 반도체 소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고요. 하지만 과전압에 약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다. 즉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잘 흘릴 수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CR의 턴온 조건, 이것을 켜기 위해서는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어야 되고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SCR이 턴온 되게 됩니다. 반면에 SCR의 턴 오프 되는 조건도 있게 되는데 에노드의 극성을 반대로 해서 반대 극성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SCR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유지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로 만들어주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턴 오프 되게 되죠. 여기서 유지 전류라고 하는 것은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SCR에 어떤 전류가 1mA가 유지 전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턴 오프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유지 전류입니다. 즉 허들을 넘기 위한 최소 전류 정도가 되겠죠. 레칭 전류는 사이리스터가 턴 온하기 위해서 게이트에서 주는 최소의 전류를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GTO라고 하는 소자도 있죠. 자기 소가 가능한 소자다라고 하면은 바로 GTO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역저지 3단자 소자이지만 초퍼나 직류 스위치 등에 사용하게 되고 가장 좋은 장점으로서는 자기 소호, 내가 켜는 것도 되고 내가 끄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 SCR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는 켤 수 있지만 스스로 꺼지는 거는 안 되거든요. 외부 조건에 따라서 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GTO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턴 온, 턴 오프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IGBT는 대전류 고전압을 제어하고 자기 소호가 가능하게 되는 소자고요. 트라이액은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3단자 사이리스터가 되고요. SCS는 양방향 4단자, 조광장치, 교류 스위치 등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단자별 반도체 소자를 조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2단자는 다이액, SSS, 다이오드가 있고요. 3단자는 SCR, LASCR, GTO, 트라이액이 있고요. 4단자는 SCS가 있습니다. 이 정류회로에서 맥동률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뛰냐는 거예요. 이거는 직류 중에서 교류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맥동률이 낮아야지 더 좋은 양질의 직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종류,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각각의 맥동률은 바로 121, 48, 17, 4%로서 삼상 전파가 맥동률이 가장 낮아서 좋게 되고요. 출력 전압도 가장 높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는 0.45, 단상 전파는 0.9,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는 1.3으로서 삼상 다이오드 6개를 그러니까 삼상으로서 다이오드 6개를 사용한 전파 종류 회로가 가장 양질의 우리가 직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력 변환 회로의 정의를 하자면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전력 변환 회로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2020년도를 대비한 전기 기능사 필기, 바로 전기 기기 과목 요점 정리를 같이 여러분들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욕심상 나 본문 공부 안 하고 이것만 외워야지 하시면은 정말 그건 큰 욕심이에요. 저희 다산에듀에서는 강의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무료로 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내가 솔직하게 좀 그냥 공부를 한번 제대로라도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저희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다산에듀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돈 안 내셔도 돼요. 동영상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자료는 제가 PDF로 잘 만들어서 다산에듀 자료실 그 다음에 거기 유튜브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